자,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39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유치권은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크게 주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네 가지 안에서 시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의 특성. 이 특성 가기 전에 유치권의 개요부터 잠깐 소개를 할게요. 유치권의 개요부터. 우리가 유치권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유치권의 모습은 이런 거죠. 이렇게 어느 건물을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공사를 다 끝내서 공사비를 결제받아야 되는데 이 주인이 건축주가 주인이 도급인이라고 그러죠. 도급인. 공사를 맡은 분 업자는 건축업자는 수급인. 이렇게 도급 계약을 한 거죠. 도급 계약을. 건물 지어주세요. 건물을. 그러면 내가 공사비를 내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된 상황에서 공사가 다 끝났고 그리고 변제기 돈 주기로 결제하기로 한 날짜. 공사대금 결제하기로 한 변제기가 지났다. 그런데 돈을 결제해 주지 않는다. 그럼 이 수급인이요. 수급인. 이 미수금이죠. 공사로 인한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진행시킨 건물, 자기가 공사를 맡은 건물을 어떻게 하게 되면 돼요? 점유를 해서 점유를 통해서 공사대금, 저 미수금을 받아내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이거예요. 건축업자가 공사비 때문입니다. 공사비. 이 공사비를 안 주니까 공사대금, 이게 이제 미수금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미수금이. 이거를 안 주니까 얘가 수급인이 자기가 맡은 건물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점유를 한다. 건물을 점유를 장악하는 거죠. 점유 장악을. 뭐 받으려고? 공사대금이요. 공사대금 받으려고. 그래서 이쪽에서 수급인 업자가 주인한테 이러는 거죠. 공사대금 가지고 와라. 이 돈 가지고 오면 내가 점유를 어떻게 할게? 점유를 넘겨줄게. 그래서 점유를 장악을 해가지고 점유를 장악해서 얘한테 돈을 받아내는 방법. 이게 바로 유치권이 되겠습니다. 그 유치권의 특성이 세 가지죠. 첫째,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물물 세 가지가 없죠. 우물물 세 가지가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 이 건물이 경매가 되도요. 유치권자 이 을은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스스로 경매를 싫어해요. 왜요? 우선 변제를 못 받아가니까요. 두 번째, 물상대위가 없어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건물이 불나버리게 되면 보험금이 나오게 되잖아요. 누구한테? 건축주한테. 이때 보험금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을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물상대위라고 해요. 물상대위가 안 됩니다. 반면에 여기 저당권이 있다면 저기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건물 불나면 보험금에서 보험금 받아갈 거 이 돈에서 얘가 빼갈 수 있죠. 물상대위가 되는데 유치권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을 이걸 누가 뺏어가면 유치권을 누군가가 침탈을 하면 유치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무슨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다음 두 번째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죠. 성립요건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거는 건물에서 얘가 뭐가 생긴 거죠? 공사대금 채권이 생긴 거죠. 이 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이 채권은요. 공사대금 채권 어디서 나온 거죠? 건물에서. 자기가 공사를 맡은 건물에서. 목적물이라고 그러죠. 목적물. 건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가 돈 받을 채권자죠. 얘가 채권자, 여기는 채무자.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결제해줘야 되니까 채무자. 건축업자는 공사대금,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채권자,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자죠. 채권자는 이 건물 어떻게 하면 돼요? 점유를요. 점유를 장악하면 되는 거죠. 점유를. 자,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성립요건은 목적물에서 뭐가 생겨야 되고요? 채권이 발생해야 되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결련성이 있다. 목적물하고 채권 간에 뭐가 있을 것? 결련성이 있냐 이거죠. 결련성. 임차인이면 내가 임차인이면
건물을 내가 새 살고 있는 건물을 보일러를 고쳤다, 수도관을 고쳤다, 누가 임차인이 고쳤다. 그럼 그 비용 있죠. 그 비용을 돌려받을 채권 생기죠. 그 채권은 어디에서? 건물에서 생긴 거니까 그 건물하고 그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도 결련성이 있다. 결련성 문제. 그리고 건물을 뭐 하고 있을 것? 점유를 할 것. 점유를. 목적물이죠. 이 목적 건물을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점유를 장악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채권자가 점유를 장악해야 된다. 점유를. 이때 점유는 불법 점유, 적법 점유. 적법 점유해야 됩니다. 이때 세부적으로 가면 이 채권은 뭐가 도래야죠? 변제기가 도래야죠. 변제기. 돈 결제 날짜가 지나야 되는 거죠. 변제기 되기 전이면 유치권은 인정 안 되죠. 인정해 주지 않아요. 변제기가 지나야 됩니다. 그러다 변제기를 유예해 줬다. 변제기를 6개월이나 1년 유예해 줬다. 그러면 유치권은 그 기간 동안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 점유해야지. 이 점유는 무슨 점유? 적법 점유해야 된다. 적법 점유. 불법 점유가 아니라 적법 점유일 때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가 조심할 게 그래서 건물에서 채권이 발생하고 건물을 뭐하고 있을 것? 이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되죠. 점유를. 두 번째는 뭐죠? 유치권 배제 특약이죠. 유치권을 뭐하기로 하는 거?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포기 특약이죠. 배제 특약, 포기 특약. 이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그래도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요 1번하고 2번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건물에서 채권이 생기고 건물을 뭐 할 것? 점유할 것. 요거 1번. 그 다음 뭐가 없을 것? 유치권 배제, 포기 특약이 없어야 돼요. 자, 이 성립 요건에 관한 논의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립 요건에 관한 논의를 조금 더 짚어보면 339페이지요. 339페이지. 자, 02번에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의 1번 유치권의 목적물은요. 목적물은 보통 건물, 부동산이죠. 근데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동산도 돼요. 동산도 돼요. 자동차라든가 컴퓨터 수리했죠. 그럼 수리비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어요. 동산도 돼요. 동산, 부동산 다 돼요. 이때 그 유치권의 목적물 옆에다가 써두세요. 유치권의 객체죠. 객체. 유치권의 뭐가? 객체가 되는 거하고요. 유치권의 객체가 아닌 거.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 그거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동산 돼요. 그죠? 부동산. 이때 부동산 되는데 누구 부동산? 부동산하고 동산 되는데 이 부동산이 누구 거? 타인 소유에 돼. 타인 소유. 남의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내 거는 안 돼. 내 거는. 남의 집 내가 수리해야죠. 남의 집 수리해야지 유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소유 안 돼요? 자기 소유 안 돼. 자기 소유. 자기 소유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조물에 불과한 정착물. 구조물에 불과한 뭐도 돼요? 정착물도 안 돼요. 그래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 요거 하나 이렇게 써두실게요. 유치권에 뭐가 될 수 없는 거? 객체가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첫째가 자기 소유 건물이야. 자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구조물에 불과한 정착물. 자,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건축주, 여기 건축업자. 업자가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요. 건물 공사할 때 보면 거푸집을 이렇게 세워놔요. 나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공사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요. 거푸집을 이렇게 세워놓는데 건물을 다 지은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부도가 딱 나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그럼 건물 못 지은 거죠. 이 건축업자는 건물 공사를 지금 시작 막 하는 중간에 그냥 부도 나버린 거죠. 누가? 주인이, 건축주가. 그래도 이 공사를 멈춰버렸어요. 그럼 지금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뭐만요? 거푸집만 이렇게 세웠어요. 거푸집만 이렇게. 나무만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이 상태에서 부도가 나버렸다. 이때 이 구조물은 독립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독립한 건물이 되었다면 이거는 유치권이 여기에 성립할 수 있잖아요.
이 공사비 줄 때까지 얘가 유치할 수 있어요. 건물이라면. 근데 이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구조물. 구조물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뭐에 불과한 거? 정착물에 불과한 거. 정착물. 독립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토지와 독립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물에 불과하다. 여기서 구조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거푸집만이죠. 거푸집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부도났을 때 이 정착물은 뭐예요? 독립한 건물이 아니다. 독립한 뭐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니까. 독립한 건물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의 객체가 되려면 이 업자가 세운 이 건물이 어떻게 돼? 이게 건물로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기둥, 지붕, 외벽 세 가지가 있어야죠. 근데 건물이 되어야지 유치권이 성립할 터인데 문제는 건물이 아직 못 갖췄다. 건물의 형태를. 그러면 이 구조물에 불과한 거지. 이 구조물에는 유치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의 객체로 잡을 수 없는 게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자기 소유, 두 번째는 독립한 건물이 아닌 정착물. 거기다 써요. 독립한 건물이 아닌 뭐에 불과한 거? 정착물에 불과한 거. 정착물. 토지의 뭐에 불과한 거? 정착물에 불과한 거. 정착물. 요거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 두 개. 1번하고 2번. 두 개 기억하실게요. 두 개. 그래 거기다가 맨 밑에 관련 판례 나와 있죠. 이 관련 판례는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건물은 수급인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건물. 수급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돈도 되고요. 얘가 돈도 되고 건물까지 졌다. 재료도 갖다 사오고 시멘트 벽돌도 얘가 사오고 공사비도 얘가 되고 그러면 이 건물 지은 거, 집 지은 거는 누구 거냐? 수급인 거지. 도급인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공사비 냈다. 재료도 사고 그러면 이거는 자기 거라서 이건 유치권 안 생겨요. 그게 밑에 판례입니다.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건물 이거는 뭐가 아니다? 자기 거다 이거죠. 자기 집이다. 자기 소유다. 그래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별표할게요. 그리고 밑에다 또 하나 쓰세요. 뭐? 독립한 건물이 아닌 토지의 정착물에 불과한 거. 독립한 건물이 아닌 뭐에 불과한 거? 토지의 정착물에 불과한 것도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두 개. 네, 저거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유치권의 객체는 이렇게요. 보통은 건물인데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도 돼요. 근데 단 이 건물이 누구 건물이어야 돼요? 남의 거야 돼. 남의 거. 남의 거여야지 내가 지은 거. 내가 진 내가 건물. 내 건물은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채권하고 목적물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이 채권이 어디에서? 건물에서. 건물에서 채권이요.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되어야 이거하고 뭐가 있다. 결련성. 아주 강한 결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결련성. 그 결련성에 대해서 시험에 매년 출제를 하는데요. 밑에 1번.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다. 1번. 대표적인 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이죠.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건물에다가 비용 지출했다. 필요비나 유익비. 이거 건물에서 채권 생긴 거예요. 결련성 있죠. 그 다음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이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생겼죠. 어디에서? 건물에서. 결련성이 있죠. 그 다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권. 예컨대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 남의 강아지가 어린아이 이렇게 물었다 이거죠. 그러면 어린아이 부모는 강아지 주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치료비 손해배상 채권 생기죠. 여자아이가 여기에 흉터가 심하게 남았다. 그러면 성형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죠. 누구한테? 강아지 주인한테. 그 채권은 어디에서 생긴 거죠? 강아지에서. 그럼 강아지하고 채권하고 결련성이 있다. 그 강아지를 붙잡으면 유치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 채권 이것도 목적물하고 채권하고 결련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아가서 거기다가 하나 더 써볼게요. 밑에 관련 판례 1번, 2번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있고요. 2번 보시면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투입했다. 그 필요비나 유익비 투입은 어디다 한 거예요? 건물에다 투입한 거죠. 그럼 이 필요비나 유익비 채권은 건물하고
연관성 있죠. 유치권 인정돼요. 근데 그 밑에다가 3번하고 적어보세요. 3번하고. 동그라미 1번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있죠. 우리 교재에 판례. 관련 판례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이 지금 없어요. 없어요. 빠져 있어요. 누락돼 있어요. 최근 판례 중에.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빠져 있어서 여기다가 이거를 추가로 정리를 합니다. 임차인이 2번은 뭐죠?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면 뭐가 생겨요? 채권 생기죠? 이 채권은 어디에서? 건물에서. 자기가 새 살던 건물에서 생긴 채권이니까 건물하고 이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결연성이 있다. 이 3번은 뭐냐면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죠. 필요비나 유익비 있죠.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요거 돌려받게 되죠. 임차인이 비용 지출하면 수도관 고친 거, 보일러 고친 거 비용 돌려받게 되죠. 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요거 받을 수 있는데 요 필요비를요. 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안 빼주면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거죠. 임대인이. 채무를 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 않는다. 임대인의 뭐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채무는 뭘로 바뀌느냐면 손해배상으로 바뀌게 돼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게 돼요. 손해배상 채권. 그 본래 줘야 되는 거는 임대인이 뭘 줘야 돼요? 필요비 빼주면 되죠. 필요비나 유익비, 보일러 수리한 거, 수도관 고쳐준 거, 이 비용이죠. 이 비용. 근데 그거를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 돈을 안 빼주게 되면 그게 뭘로 바뀌게 되냐면 손해배상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죠. 이 손해배상은 그럼 뭐죠? 본래 채무의 연장선이다. 이게 원래 채무죠. 본래 채무의 본래 채권 채무, 본래 채권이나 채무의 뭐예요? 이건 연장선이다. 연장선. 그럼 이 필요비가 만약 이게 500만 원이다. 500만 원. 그럼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이 필요비 500만 원 줄 때까지 건물 유치하면 돼요. 왜요? 보일러 수리비 안 주니까. 수도관 고장난 거 내가 수리했는데 돈 안 주면 이거 500만 원 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불이행하면 임대인이 그 돈을 안 빼주게 되면 이거는 뭘로 바뀌게 돼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 그럼 이 손해배상 채권은 뭐죠? 본래 채권의 연장선이다. 연장선. 같이 해볼게요. 본래 채권에 뭐라고요? 연장선이다. 연장선. 연장선. 이거나 그럼 뭐예요? 성격이? 같은 거지. 이거나 같은 거죠. 이 논의를 우리는 어디서 했을까요? 민법 총식 1교시, 민법 첫 교시 1교시에서 이걸 다뤘어요. 권리의 변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 내용의 변경의 두 번째에서 본래 채무가 불이행이 되면 그게 뭘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죠. 이게 바로 내용이, 채무 내용이 바뀐 거예요. 뭘로? 손해배상으로. 그럼 이 손해배상은 뭐예요? 본래 채무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나 같은 놈이야 이게. 그럼 임차인은 주인이 이 돈을 안 주면 이 손해배상을 안 해주면 건물을 어떻게 하면 돼?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오케이. 기출문제. 다음 중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죠.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거. 임차인의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써먹어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수급인이요. 수급인이 지출한 공사비 채권. 이것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는 거죠.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쓸 수 있는 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그게 뭘로 바뀌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 이것도 피담보 채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써먹을 수 있다. 29의 기출. 이 세 개를 같이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아지가 사람 물어버리게 되면 뭐가 생겨요? 손해배상 채권 생기죠. 그럼 강아지하고 이 손해배상 채권하고 뭐가 있어요? 결연성이 있죠. 유치권 성립합니다. 4개 기억하실게요. 4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결연성이 인정된다. 결연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뭐죠?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유치권에 뭐가 될 수 있는 거? 피담보 채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될 수 있는 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 첫째가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공사비. 두 번째는요,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 세 번째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필요비 안 줘가지고 그게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네 번째는요, 강아지가 사람 물어다 준 손해배상 채권. 이것도 결련성 있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거.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놈. 대표적으로 몇 개요? 4개다, 4개. 4개 정리하시면 끝. 다음 중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놈을 모두 골라라. 오케이, 이게 시험 문제였죠. 28회 시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거 그러면 이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거.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결련성이 없는 거. 유치권하고 물건하고 건물하고 결련성이 없는 거죠. 결련성이 없는 거, 부인되는 거. 우리가 여기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이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련성 있는 거, 여기는 결련성이 없는 거. 첫 번째가 뭐 있어요? 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이죠. 보증금 내가 1억 넣은 거, 1억 넣은 거는 건물에다가 돈 투입한 게 아니죠. 주인한테 걸은 거죠. 주인한테 담보조로 넣은 거지 건물에 투입한 돈이 아니죠. 그래서 보증금이죠. 이 보증금 1억에 대한 반환 채권은 이 피담보 채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쓸 수 없어요. 즉 이거 가지고 유치권, 건물 유치할 수 없다. 보증금 줄 때까지 유치권 못 거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두 번째 권리금이죠. 권리금. 권리금 5천만 원 있다. 5천만 원. 이 채권도 건물에다 투입한 돈이 아니다. 가령 내가 PC방 하려고요. PC방 하려고 거기다 시설물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에 돈이 들어갔다. 그럼 5천만 원은 어디다 투입한 거죠? 건물에 투입한 게 아니죠. 건물에 투입한 게 아니라 내가 컴퓨터 사고, 조명 사고, 에어컨 갖다 달고, 그 다음에 자판기 갖다 놓고, 소파 의자 놓고 이러려고 들인 돈이죠. 이거는 건물에 투입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하고 이 자재하고는 비품하고 건물하고 이 PC방 비품하고는 결련성이 없다. 그래서 권리금 5천만 원에 대한 채권 가지고 건물 유치권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 권리금 5천 원 안 주면 어떡하죠 그러면? 주인이 준다고 그랬는데 5천만 원에 인수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PC방 시설을 내가 통째로 다 인수하겠대 주인이. 그 5천만 원 받아야죠. 근데 안 줘. 떼먹고 안 주려고 그래 얘가. 그럼 어떡하죠? 유치권 못 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에 뭐가 생긴 거죠? 채권이 생긴 거예요. 임차인은. 그럼 채권 안 주면 어떡하죠? 유치권은 못 걸어. 왜 못 걸어요? 피담보 채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가압류를 걸으면 돼요. 가압류. 집에다 가압류를 걸어버려요. 가압류. 이건 돼요. 이거. 받을 돈이 얼마니까? 5천만 원에 뭐가 있으니까?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 가지고 뭐를 걸어요? 집에 가압류는 걸어도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보증금, 권리금. 세 번째는 부속물이죠. 부속물. 이 부속물은 건물하고요. 건물하고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다. 건물하고 부속물은 이거는 서로 별개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부속물은 서로 별개니까 이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네 번째 건축 자재값. 건축 자재대금이죠. 자재대금. 자재대금 채권이 있어. 시멘트나 모래. 이 건물 지려면 시멘트나 모래 들어가죠. 그거는 자재를 매매를 해서 받을 돈이지. 이거는 건물하고요. 건물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자재를 파는 거지. 시멘트를 팔아가지고 채권이 생긴 거지. 공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잘 보시게 되면 이분이 공사업자예요. 공사업자. 이분이 공사를 맡은 업자입니다. 건축업자. 이분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A가 공사할 때 시멘트를 대줬다고 외상으로 5천만 원을. 그럼 5천만 원에 뭐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죠. 5천만 원의 채권. 이 채권은 왜 생긴 거죠? 이분이 공사를 한 건가요? 아니죠. 공사는 이 업자가 한 거죠. 업자가 이 건물 지을 때 공사를 한 거지 A가 공사를 한 게 아니죠. 이분은 뭐 한 거예요? 시멘트를 외상으로 파는 거죠.
이 5천만 원의 채권은 A가 공사를 해가지고 생긴 채권이 아니라 뭐를 해서요? 시멘트를 뭐해서? 매매로 팔아서. 시멘트라는 자재죠. 자재를 뭐해서? 매매해서. 자재를 매매해서 생긴 채권이죠. 자재 매매대금 채권. 이 매매대금 채권은 자기가 공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돈을 얘가 안 주면 업자가 이 돈 안 준다고 얘가 이 건물, 저 건물을 유치하는 거는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 매매대금 채권하고 뭐하고요? 건물하고는 결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재값 못 받으면 이 자재값하고요 공사대금하고 지금 식별이 구별이 딱 되셔야 돼요. 공사대금 채권은요. 무슨 채권? 공사대금 채권은 이건 왜 생긴 거예요? 뭐해서? 건물 뭐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받을 돈이죠. 이거는 건물하고 연관성이 있죠. 이거는 유치권 인정돼 이거 가지고는. 근데 이 돈은요. 이 돈은 왜 생긴 거죠? 5천만 원은?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재를 뭐해서? 매매대금. 자재를 팔아가지고 생긴 거죠. 자재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그래도 이 돈 가지고는요. 이 돈 가지고는 유치권을 A가 못 건다. 구별을 꼭 해두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 공사대금 채권하고요. 자재대금 채권이 자재 매매대금 채권은 별개다. 공사대금 안 주면 얘가 건물주가 공사대금 안 주면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유치권 걸어. 유치권 걸어. 그런데 뭘 안 주면 의리요. 업자가 뭘 떼먹으면 자재값이 자재값을 떼먹으면 얘는 유치권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그래. 왜요? 자재 매매를 해서 생긴 채권이거든요. 이 채권은. 자재를 파는 거죠. 파는 거지 공사를 진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재 매매대금 채권, 이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을 걸 수 없다. 그 매 입장에서는 어떻게 거래해야 되죠? 저 을하고. 그래서 시멘트라든가 이런 자갈 같은 이런 것들은 외상거래를 일절 안 해요. 공사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 외상거래를 안 해요? 여기에 유치권이 안 생겨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얘가 떼먹고 도망가 버리면 얘는 망하는 거예요. 구조가. 업자가 공사를 해가지고요. 돈은 받아먹고요. 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은 받아먹고 어떻게 해요? 얘한테 결제 안 해주고 얘는 잠수 타버려요. 그럼 얘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외상으로 거래를 일절 안 한다. 뭐에 대해서? 자재. 시멘트 같은 자재에 대해서는 외상거래를 안 해요. 일제. 시멘트 저쪽 그 거래할 때 보시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는 현금이요. 현금이 선결제가 돼야 이쪽에서 시멘트를 보내줘요. 왜? 외상거래 일절하지 않아. 그 중요한 배경이 바로 이거죠. 시멘트나 자갈 같은 자재 매매대금 채권은 이 채권은 유치권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판매하는 업자들은 절대로 외상거래 하지 않는다. 이거. 왜? 유치권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구별이 꼭 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공사대금 채권하고 뭐하고요? 자재대금 채권은 별개다. 이건 인정 안 되고 이건 인정돼요. 그죠?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자주. 빈번하게. 특히 이 부분은 여러 번 나왔어요. 최근 판례 중에. 그래서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게 지금 네 가지를 지금 뚫고 왔어요. 보증금 권리금 한 박자 쉬고 여기 한 박자 쉬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속물 그다음에 자재대금. 보증금 권리금 한 박자 쉬고 부속물 자재대금. 다섯 번째. 결련성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 다섯 번째. 자, 이 다섯 번째는 뒤에 민사특별법을 좀 해야지만 되는데 지금 미리 잠깐 다뤄봅니다. 미리 잠깐. 5번입니다. 5번. 5번을 끌고 오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기본과정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로운 것들을 지금 만나고 계세요. 훨씬 까다롭고 훨씬 복잡해요. 깊이가 달라요. 기본과정은 그냥 얇게 들어간다면 심화과정은 이거 한 3배 들어가 3배. 기본과정에서 밑으로 5m 팠다 그러면 심화과정은 15m 정도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깊이가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기본과정보다 심화과정의 양이나 질이 훨씬 더 두텁기 때문에 공부량을 배가시키지 않으면 심화과정 소화가 안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자, 계약명의 신탁을 보도록 합니다. 계약명의 신탁은 이런 구조예요. A가 땅을 팔려고 내놨어요. 땅을 팔려고. 그때 B가 저 땅을 살려고요. B가 저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B가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꺼려해요. 내 이름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나 신분 노출되는 거 싫어. 돈은 많아, 지금 내가. 그래서 B가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넣어줘요. 처남한테, 처남. 매형 왜? 야, 내 신분 노출되는 거 안 되니까 내가 돈 대줄게.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네가 땅 사. 어떤 땅? 저 땅 사라고. 자, 그래서 이분은 저 처남하고 뭐를 해요?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을 해요. 명의신탁하자.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을 맺어요. 약정을. 그리고 저 처남은, 저 전두환 씨는 신탁자. 내가 신탁자가 되는 거야.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명의를 네 명의로 사. 네 명의로. 명의 수탁자야. 자, 그럼 나 돈 없는데 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다 줄게. 내가 20억 돈 대줄게. 돈 대줄게. 이 돈. 자금을 내가 뒤에서 다 대준다고. 내가 이 돈 대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네가 내 신분을 노출하면 안 돼. 내 신분은. 나는 숨겨. 나는 숨기고 내 신탁자의 신분은 어떻게 하고요? 숨기고 얘는 뭐만 하는 거야? 자금 제공자. 자금 제공자 역할만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처남이요. 처남이 누굴 만나서? 땅 매도인을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야. 매도인을 만나서 둘이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을 진행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매형은 오지 마라.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그럼 매도인은 누구랑 계약을 해요? 신탁자요, 수탁자요. 수탁자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를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누구로 해서? 매도인에서 누구로?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렇게 소유권, 땅 소유권을 이쪽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신탁자는 무슨 역할만 하고요? 자금 제공자. 자금 제공자 역할만 하는 거고요.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은 수탁자가. 수탁자가 저 토지에 대한 무슨 역할을 해요? 매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수자 역할. 이런 명의신탁을 이름하여 무슨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계약명의신탁. 신탁자는 자금 제공하고 누가요? 수탁자가 무슨 역할? 매수자 역할을 하는 거.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아싸 하고요. 아싸 두 번입니다. 아싸 매매하고 아싸 소유권 이전. 누가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얘는 숨어 있는 거야. 전두환이는 숨어 있고 얘는 숨어 있고 철저하게 얘는 은폐되어 있는 거죠. 그럼 매도인은 누구랑? 수탁자하고 이 수탁자인 처남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도 얘 앞으로 해주는 거예요. 얘가 있는 걸 얘는 알아요, 몰라요? 저 매도인이 알아요, 몰라요? 얘가 존재하는 거. 전두환이가 존재하는 거를 몰라요. 난 몰라요. 뭐를 몰라요? 얘가 신탁자가 자금 제공한 걸 얘는 모르고 있어요. 이게 계약명의 신탁이에요. 자, 이때 이 부동산은 누구 거죠? 돈은 얘가 대줬고 땅은 얘 명의로 돼 있죠. 그럼 부동산은 누구 거? 수탁자. 얘가 매수자고 수탁자가 땅 소유자. 이게 소유자. 얘가 매수자이면서 이 땅의 소유자. 왜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거든요. 이게. 유효. 그래서 이 처남은 자기가 땅 먹어도 돼요. 왜? 내 거니까. 이거 내 거니까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전두환한테 저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 거니까. 법적으로 이게 유효거든요. 이게. 그래서 처남은 땅 안 줘도 돼. 왜요? 내 거야. 이거 내 거. 매형 이거 내 거래. 민법에서 부동산 실명법에도 이거 내 거래. 수탁자 내 거래. 안 줘도 된대. 그러면 신탁자는 뭐예요? 땅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이 땅을 돌려받을 수 없고 뭐를요? 매수자금이죠. 매수자금을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달라고. 야 임마 너 그 돈 그 땅 뭘로 샀어? 내 돈으로 샀잖아. 내 돈으로. 그렇게 신탁자는 저 처남놈한테 뭐만요? 땅을 돌려받을 수 없고 뭐만요? 돈만. 매수자금만. 매수자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이다. 너 매수자금 부당이득이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매수자금에 대한 뭐가 생겨요? 부당이득 반환 채권 생겨. 채권. 매수자금 20억. 돌려달라고. 너가 임마 너가. 내가 받을 사람 채권자. 너는 줄놈 채무자. 매수자금에 대한 채권 생겼죠. 이 채권은 땅에서 생긴 거인가요? 아닌가요? 20억의 채권은 땅에서 생긴 채권인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이 채권이 어디에서? 20억이 땅에서 생긴 채권이면 얘는 이 신탁자는
얘가 돈 줄 때까지, 얘가 돈 줄 때까지 이 땅을 뭐 하면 돼? 유치권 걸면 되죠, 얘가. 여기다 얘가 유치권을 걸면 돼요. 어떤 의미? 처남이 얼마 줄 때까지? 20억 가져올 때까지. 20억의 돈을 가져올 때까지 얘가 땅을 뭐 하면 돼요? 유치하면 되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걸 인정 안 해요. 신탁자가 이 매수자금 받을 때까지 이 땅을 유치할 권리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 20억은 땅 공사를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아니라 땅 뭐 하라고? 사라고. 땅 사라고 대준 돈이지 땅의 공사를 위해서 투입된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로 계약명의 신탁에서 무슨 명의 신탁? 계약명의 신탁에서 여기에서 누가요? 신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있죠. 매수자금. 이 매수자금은 왜 준 돈이에요? 공사라고요? 공사라고 돈 대준 거예요? 아니면 땅 사라고 대준 거예요? 땅 사라고 대준 돈. 땅 사라고 대준 돈은 이 땅하고 결연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게 5개다. 5개 여기. 유치권 그러면 이 5개, 여기 5개하고 위에 4개하고 둘 중에 하나에서 거의 매년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보증금, 두 번째 권리금, 세 번째 부속물, 네 번째 자재값, 다섯 번째 땅 사라고 대준 돈. 신탁자가 땅 사라고 대준 돈은 유치권 인정하지 않더라. 왜?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땅 사라고 돈 찔러준 거지. 땅 사라고 찔러준 돈이지 공사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돈하고 이 땅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부분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 관련 판례 밑에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 1번 보증금, 2번 동그라미 2번에 부속물 나와 있죠. 부속물. 그 다음 우측에 3번에 건축 자재대금 채권, 자재대금 채권의 별표. 그리고 3번 밑에 4번에다가 써도 돼요. 4번하고 뭐라고 써요? 계약명의 신탁에서.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뭐 하라고요? 땅 사라고 대준 돈, 찔러준 돈. 땅 사라고 찔러준 돈은 부동산과 결연성이 없다. 4가지, 5가지 그래서. 5가지 보시고요. 그 다음 341페이지 4번이요. 방과로 4번.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관련성은 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점유죠. 점유. 채권 발생하고 점유하고는 결연성이 요건이냐 아니냐 이 부분 조금 까다로워요. 자, 우리가 공부하기를 유치권은 공사한 업자가 공사대금, 이 공사대금 미수금이죠. 이 미수금 받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건물을 점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업자가 건물 점유해야 된다고 그랬지. 뭐 받으려고? 이 미수금이요. 공사대금 미수금이라고 그래요. 미수금 받으려고 건물 점유하는 겁니다. 건물 점유. 점유해야 되는데 점유를 분명 점유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점유는 뭐를 점유하라는 거예요? 건물을요. 목적물을. 건물을 점유하라는 거지. 이때 점유의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점유 시기는. 점유의 시기는 언제여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방가로 4번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4번에다가 거기다 쓰세요. 무슨 시기? 점유 시기. 점유의 시기는 언제냐. 즉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점유를 취득했다. 나중에 뭐를 취득했다? 점유를 취득했다. 이거 유치권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하고 이 채권 발생은 만약에 5월 1일이었다. 점유는 언제 했다? 점유는 일주일 뒤에 했다. 5월 8일 날 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채권 발생 시점에 5월 1일에 점유를 했어 못했어? 못했었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면 채권 발생하고 점유는 동시에 같은 날짜이어야 되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유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죠. 채권은 먼저 생기고 점유는 언제 해도 일주일 뒤에 나중에 취득해도 유치권은 인정된다라는 거죠. 인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 많이 헷갈린데 이걸 사례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사례로 이해하시면 요게 우리 시험에도 최근에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사례로 이해해 두시면 오래 남고 강력하게 우리 머릿속에 저장을 해둬요. 잊어버리지 않고요. 그래서 사례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지문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례 안으로 들어오셔야 민법이 이게 쉬워지고 오래 강력하게 남아있어요. 시험장에서도 확 꽂혀버리고 정답을 바로 찍어낼 수 있어요.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는 나중에 취득했어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성립한다죠. 자, 사례 볼게요. A가 조랑말을요, 제주도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조랑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제주도에 말이 많잖아요. 조랑말이. B는요, 콩밭을요. 콩밭을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농부셨어요. 근데 저 봄에 저 조랑말이 말고삐 이렇게 묶어놓은 거를 제가 풀고 무리를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보기보다 영악해요. 굉장히 영악해서 이렇게 말로 이게 줄로 이렇게 묶어놔도 그거 푸는 게 일이 아니야. 10초도 안 걸려 이거 나오는 게. 보기보다 굉장히 영악해요. 그리고 말이 순진한 것 같죠. 엄청 포악해요 얘네가. 엄청 터프해요. 집사람이 저 승마를 좀 했었는데 제가 따라가 봤어요. 이렇게 가봤더니요. 엄청 승질이 못 됐어요. 얘네가.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요. 마구간에 이렇게 가둬놓잖아요. 이렇게 틀 안에서. 짜증나는 거예요. 힘들고. 왜? 본질적으로 동물인데 이거를 안에다 가둬놓으니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어요. 뛰어야 되는데. 뛰는 게 말의 본능이죠. 이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구가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욕구가 너무 센 거예요. 새벽에 가면 그 교관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려고 그럴 때 어느 정도냐면 얘네들이요. 여기를 이렇게 딱 내려주면 출구를 딱 내려주면 지멋대로 여기를 한 2-3바퀴 뛰어요. 정신없이 뛰어요. 엄청난 속도로 뜁니다. 그래 그때 교관도 옆에 못 가요. 왜요? 너무 터프하게 뛰니까. 엄청난 시속으로 뛰어요. 그리고 무게도 엄청나거든요. 그래 한 번은 조카가 이 상태에서 말을 탔다가 이게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시속 한 20-30km 이렇게 천천히 뛰다가 조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천천히 뛰다가 얘가 갑자기 시속 100km로 뛰는 거야. 위에 있는 애가 당연히 떨어지죠. 왜요? 열받은 거야. 그냥 열받은 거야. 그때 교관이 말려도 쓰지 않습니다. 성깔이 있어가지고. 이 말이 마구간을 뛰쳐나왔어요. 어쨌든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벌판을 산책을 하다 보니 여기에 콩밭에 콩이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맛있는 콩을 있는 대로 다 배를 채우고 나서 콩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콩밭 주인은 피해를 입었죠. 그죠? 손해를 입었죠. 손해에 대한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겼죠. 채권이.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럼 말 주인한테 콩값에 대한 손해배상해달라는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저 말이 도망가가지고 소재를 모르면 이분은 그냥 뭐예요? 콩밭만 망친 거죠.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채권만 있고 채무자는 누군지 모르는 거지, 이 자식이. 말 주인이 채무자가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콩값을 받으려면 이 피해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 말을 잡으면 되죠, 말을. 자, 이때 채권이 발생한 거는 5월 1일. 이때는 말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왜요? 발견을 못 했거든. 근데 이 말이 짜릿짜릿한 기억이 있잖아요. 내가 저 콩밭에 가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얘가 일주일 뒤에 또 탈출해가지고 여기를 찾아왔죠. 그래서 그게 5월 8일이에요. 5월 8일. 말은 잊지를 못했어요. 여기에요. 이 자리를.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콩을 먹다가 이번에는 B의 가족이 B의 패밀리들한테 이 둘러싸여가지고 말이 붙잡았어요. 점유를 했어요. 점유를. 누가? 콩밭 주인이. 그럼 점유를 잡은 거, 말을 붙잡은 거는 5월 8일이고요. 채권이 생긴 건 5월 1일이죠. 그럼 채권이 발생할 채권 발생 시점에 이 시점에 점유를 했나요? 이때는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때는 그냥 채권만 있었던 거지. 점유는 언제 한 거고요? 5월 8일 날 일주일 뒤에.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유치권은 인정이 되는 게 언제부터냐? 이때부터다, 이때부터. 따라서 채권이 먼저 생기고 채권 발생이 먼저 되고 나서 나중에 뭐를 해도요? 점유를 취득해도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돼요. 점유가 먼저 되고요. 점유가 먼저 되고 채권 나중에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 논의가 되겠습니다. 별표. 그 다음에 3번에 변제기 도래 나오십니다. 변제기 도래. 변제기가 도래해야죠. 갚을 날짜가. 그죠? 변제기가 유예되면, 거기 두 번째 줄이요. 유예기간을 허여받았다. 그러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제기. 상당한 유예기간 줬다. 변제기를 늦춰줬다. 6개월. 그러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아요. 이 변제기 도래. 변제기를 어떻게 하면 6개월 늦춰줬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적법점유야죠. 이 점유가 무슨 점이요? 적법점유여야 되고요. 옆에다가요. 불법점이면 성립하지 않죠. 그래 맨 마지막에 1번 보시면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때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점일 때요? 적법점이어야 되지 불법점이면 안 되지. 불법점이면. 이때 입증 문제 거기 하나 써볼게요. 입증 문제. 이게 적법점이냐 불법점이냐는 누가 입증할까 하는 문제. 누가. 이 점유를 해야 되고 이분이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점유가 무슨 점이요? 적법점이어야 되잖아요. 그 점유가 무슨 점유인지 적법점유인지 불법점유인지 적법점유냐 아니면 거꾸로 무슨 점이냐 불법점유냐 이거 입증을 누가 하냐 이거 입증 문제. 유치권에서 말하는 점유는 무슨 점일 때만 적법점유이어야만 유치권을 인정하고 불법점이면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입증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는 의리 공사비 때문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유가 불법점이다 아니면 적법점이다. 그럼 적법점이라는 걸 누가 입증하느냐? 자기가 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느냐? 그러면 유치권자 스스로야. 스스로 뭐라고요? 나 이거 무슨 점이라고? 적법점이라는 걸 자기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판례는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유치권자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상대방이요. 주인이, 채무자가. 상대방이 얘가 뭐라고요? 불법점이라는 거. 상대방 갑이 의뢰 점유가 뭐라고요? 불법점이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 따라서 저 점유가 적법점이냐 불법점이냐 입증 싸움에서는 유치권자가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어요.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이 무슨 점이라고? 불법점이라고. 상대방 쪽에서 얘가 뭐라고? 불법점유를 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증거 자료를. 이 부분이 입증 문제에서 조심할 거. 자, 이제 유치권의 점유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바로 뒤에 있습니다. 뒤에 342페이지에 관련 판례라고 나와 있는 부분. 관련 판례, 유치권에서 말하는 점유죠. 이 점유. 점유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시험 꼭 물어봐요. 점유에서. 유치권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유치권에서 점유는 유치권의 무슨 요건? 성립요건이고 성립요건이면서 동시에 무슨 요건? 존속요건이어요. 존속요건. 점유를 잃으면요.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은 끝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점유를 꼭 해야 돼요. 아까 조랑말 있죠. 조랑말 얘가 어떻게 하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조랑말. 말도요. 건물이나 말을 뭐 하고 있을 것? 점유하고 있어야지. 점유를. 뭐 받으려면? 콩값 받으려면. 너는 콩값 받으려면 말 점유하고 너는 건물 공사비 받으려면 건물 점유해야 되지. 카센터에서는 뭐를요? 자동차를. 차를 점유해야죠. 차를. 뭐 받으려면? 자동차 수리비 받으려면. 세탁소에서는 옷을이요. 옷을. 세탁소에서는 옷을 점유해야 되죠. 그래야 세탁비를 받을 수 있어요. 다 뭐예요? 점유죠. 점유. 이 점유는 유치권에서 무슨 요건이어요? 성립요건이면서 존속요건이다. 오케이.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해요. 두 번째. 이때 점유는 불법점유, 적법점유. 적법점유이어야 합니다. 적법점유.
불법점이면 아니 되옵니다. 적법점일 거. 세 번째요. 자기가 점유해야 돼요? 아니야. 을이 이 조랑말을 점유하려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똥을 너무 싸잖아. 대변량이 너무 많은 거죠, 말이. 배변량이 많아서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구네 집에 갖다 말을 맡겨놨어요. 맡겨놓게 되면 A는요. A는 자기 친구는 무슨 점유를 해요? 직접 점유를. 친구는 직접 말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직접 점유.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래서 이 점유는 간접 점유.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 간접 점유 부분. 그럼 제3자가죠. 이 자기 친구는 갑이 보면 제3자죠. 제3자가 무슨 점유를 해요? 직접 점유.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이래도 유치권은 성립해줘요. 누가 직접 점유? 제3자가 무슨 점유를 하고요? 직접 점유하고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거죠. 친구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할 때. 이거 유치권 성립 불성립? 성립한다. 유치권 성립한다. 시험 아주 잘 나오죠. 그런데 말이죠. 이 친구가 갑하고도 동창이야. 그리고 갑이 일요일날 여기 놀러 왔더니 A의 집에 놀러 왔더니 자기 말이 여기 있네. 자기 조랑말이. 그래서 갑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 내가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A가 점유를 얘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그러면 이제 일이 꼬이는 거죠. 이 점유가 누구한테 오죠? 채무자에게 점유가 넘어오죠. 채무자가 말을 보관하고 있으면 채무자가 무슨 점유? 직접 점유, 직접 보관. 그럼 얘는 무슨 점유? 채무자를 통해서 무슨 점유? 간접 점유하죠. 이것도 유치권 인정해 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점유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 채무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거는 유치권에서 말하는 점유가 아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점유가 넘어가는 거? 채무자가 무슨 점유?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거. 이런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점유하는 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형태. 이런 점유는 유치권에서 말하는 점유가 아니다. 여기 별표. 위하고 뭐가 틀려요? 위하고. 여기는 누가?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거고 여기는 누가? 채무자가.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데 자기 친구 집에 있는 거. 말이 친구 집에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구 집에? 채무자 집에 말이 가 있는 거죠. 이거는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게 아니죠. 요거 구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네 번째. 채권이 뭐한 후? 발생 후에. 채권이 발생 후에 뭐를 해도? 점유를 해도. 유치권은 성립해요? 불성립해요? 성립합니다. 이거. 다섯 번째. 다 지금 점유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압류 후에. 뭐한 후에? 압류 후에 점유를 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그 후에 점유를 취득해도 해도 유치권 인정될까요? 거꾸로요. 뭐 하기 전? 압류 전에 점유를 했다. 이래도 유치권 될까요? 성립할까요? 압류하고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어요? 가압류죠. 가압류된 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된 후에 점유를 취득했다. 유치권 인정될까요? 바로 이 부분. 첫 번째는 압류 후 점유 문제. 두 번째는 압류 전에 점유한 문제. 세 번째는 압류가 아니라 뭐죠? 가압류 후. 가압류 후에 점유한 경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각각 달라요. 효력도 다르고요. 자, 이 부분을 잠시 쉬셨다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이 타켓이었습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고, 그래 꼼꼼하게 요약집에서 세분해서 디테일하게 아주 정리를 잘 해놓았어요. 예상대로 작년 시험엔 유치권에서 이 부분을 출제를 했고요. 29회 시험에. 압류 후에 성립한 점유. 이건 압류 전에 성립한 점유. 이거는 가압류 후에 성립한 점유. 다 다르다. 그죠? 네 번째는요.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권 무한 뒤 설정 후. 점유를 한 경우. 그래서 이 유치권의 성립 모습에서 이 네 가지 모습을
동시에 정리를 해두셔야 유치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 4개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니까 정리 꼭 해두십시오라고 제가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던 주제였어요. 자, 그 부분 잠시 쉬셨다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